안보은 선생님하고 팀장님들은 식구분들 안 들어오신 분들 좀 챙겨주세요. 그 송경자 선생님, 김병옥 선생님, 안보은 선생님, 이채율 선생님이신가요? 이주연 선생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우리가 1월을 맞이해서 5살에서 6살 아이를 둔 고객님들께 우리가 스마트홀 퀴즈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슈퍼팟도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5살까지 키워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5살 이후에 아이를 키워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5살 아이가 되면서 특히 이제 4살이라고 하죠. 48개월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살은 이제 만 48개월이 넘은 아이들 얘기를 해요. 만 48개월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살을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3살까지 만 36개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보다는 개월수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특히 독서를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 연령보다는 제가 독서를 했던 기간을 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그 독서 나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책 읽기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두뇌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기들을 만나다 보면, 자녀분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이래요. 몇 살인가, 남자 여잔가, 그다음 몇 개월인가 이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여기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 보면 내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와 책 읽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책 읽기를 또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지금 현재 즐겨 읽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책 읽기를 해왔었구나라고 예측이 쉬워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북큐레이터 분들이 독서 성장 5단계를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가 이제 만 36개월을 지나서 이제 40개월, 48개월, 60개월 아래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40개월에서 36개월 지나고 만 6세 이전에 있다. 성대현 팀장님 계시고 정수현 팀장님도 있으시고, 권수민 선생님은 이제 36개월 지나서 이제 지나가고 있고, 채율이는 지금 몇 개월인가요? 그때 6살이었죠. 이제 7살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7살이 지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를 보내기 딱 1년 남았어. 그리고 7세의 특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5, 6, 7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같이 칠판을 좀 쓰면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거 네, 지율이는 6살, 2살, 이제 6살 포커스에 맞출게요. 6살. 자, 2살. 사실은 이 6살, 5살, 4살은 엄마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이제부터 4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주장이 생기고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엄마와 의사소통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어머님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가 고집이 세지고 있다, 자기의 의사가 강해지고 있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가 쉬운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아이의 신체 발달을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살이 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있고 다양한 감정 변화들을 아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언제 참아야 되고 분별력을 배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3살까지 만 시간의 모국어를 듣고 이제 내가 배우고 듣고 알았던 것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말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내 모든 지금 4세가 되면서 겪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변할 수 있는 어휘 양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겪는 이 다양한 사건들과 경험들과 감정들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단어들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40개월 정도 되시면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논리적에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쓰지 않잖아요. 지식에 관련된 말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이런 사건들에서 내가 겪는 감정이나 느낌을 이제 아이가 집 안에서 엄마와 아빠와의 이 가족 관계 구성원 이상으로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가장 평균적인 나이가 또 4세예요. 이해하십니까? 즉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형성시켜 주었던 문화와 또 내가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의 관계에서 더 넓게 나가는 시기가 4세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보지 못했던 엄마가 직접 아이와 같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혼자 경험하는 시기가 4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 아이가 받고 있다. 그걸 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하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아이가 혼자 겪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와 말했던 거, 아빠와 경험했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경험했고 제1의 사회인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게 전부예요. 우리가 그래서 3살 전에 책 읽기를 해주죠. 아이가 태어나서 만 3년이란 시간 동안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의 아이들 이런 거 이상 엄마가 결정해서 아이에게 경험시켜 주었던 사람 관계 이상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떤 마트를 가거나 엄마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사회 관계 구축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과일 수도 있고요. 옆집 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의 원장님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태워주는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사회관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36개월 이전의 책 읽기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직접 나아가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책 속에서 간접 경험으로 어떤 어른분들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저런 일을 하는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책 속에서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고 이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별하고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살, 5살, 6살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쉽게 익힌 것 그대로 사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3세 이전에 엄마, 내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4세 이후의 아이의 그 독립된 삶에서, 독립된 그 아이만의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시켜주느냐. 그것이 물론 아이의 정서와 애착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그래서 영유아들 책 보면 집에 있는 내 사물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거 왜 보드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먼저 우선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유아들 책 보면 창작책이 아니라 사물 그림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제 준비땅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우리 집에 있는 사물들부터 익숙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집 안에서 편하게 아이가 소통하고 살잖아요. 그런 다음에 4세 책에 이제 유아, 프리스쿨 1에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돼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또 이제 손바닥뼈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 3세 이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면요. 사람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이거 펜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딱 떨어지는 거. 사람하고 사물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엄마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한테 갔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왜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됐어. 그냥 이걸로 할게요. 가족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솔직히 이것만 잘 알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똑똑한 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세 이전과 7세 이전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살. 딱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을 봐요. 3, 7, 10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공부를 하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가 변해요. 굳어져 있지 않아요. 뇌가 굳었다, 내가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뇌가 유연하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발상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굳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가 그 굳어져 있는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뇌가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죠. 왜? 학교 가서 선생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흡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어렵고 못 알아들어. 그건 뭐야?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뇌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죽을 때까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변한다. 그것을 우선 교육에서는 1번이에요. 뇌는 변한다. 자, 그러면은 변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변해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변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에다가 힘을 부여하면 그것이 움직이죠. 그때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의 두뇌가 계속해서 말랑말랑 만지면 자극을 줄 때마다 말랑말랑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물어봐. 엄마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두뇌가 말랑말랑 유연한 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성된 두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지. 없어요. 완성된 두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우는 건 다 전부가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배운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 내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이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3세 때 사람과 사물, 7세 때 겪을 사람과 사물, 10세 때, 10살 때 겪을 사람과 사물을 우리가 책 속에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세 때 읽을 책들 안에는 포인트가 뭐예요? 애기들 책 보면 다 나와 있죠. 뭐 봅니까? 아이가 딱 처음 태어나면 우리 뭐 보여줘요? 자연 관찰 보여주잖아요. 자연 관찰. 그 자연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 잠깐만. 얘네들 3세 이전에 태어나자마자 얘네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식물, 이거 배우잖아. 이게 자연 관찰이야. 그 다음, 우리 준비땅에 보면 뭐 있어요? 바람, 공기, 하늘, 별, 달, 이거 뭐예요? 지구, 같이 살아있는 자연, 이걸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지구상에 나와 함께 생명체, 생물체를 배우는 게 자연 관찰이야, 말 그대로.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나처럼 같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나처럼 같이 살아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게 말 그대로 자연 관찰이지. 우리 엄마들은 왜 자연 관찰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게 여기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안에서 사물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관계. 관계는 뭐예요? 낮이 되면 해가 뜨면 내가 생활을 하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밤이 돼서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밤에 우리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잠을 잔다. 이게 관계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한 이 나라는 4계절을 품고 있는데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꽃이 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고 겨울에 동안 비축하고 이게 사계절 관계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책 읽기인데 모르고 남이 하고 다 하니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북큐레이터로서의 정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세 이전에 보면 또 사물, 자연 관찰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책에는 달, 해, 바람, 꽃, 나무, 나비, 곤충부터 여러 가지의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 다음 사람, 어디에 나와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준비땅 봐봐, 준비땅.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 내 몸, 내 발, 내 머리, 내 손, 자기 몸부터 관찰하죠. 나.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그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가 딱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요? 엄마와 나누는 말. 엄마 사랑해요. 아빠 회사 잘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어주기 위한 준비 과정을 3세 이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요. 싫어요. 응가살래요. 배고파요. 자기가 이 가족과 나 자체에 대해서 잘 알고 언어 표현을 하게끔 사람과의 관계를 책 속에 그림과 언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유아 책이라는 것은 좀 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픽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놓았고 또 단순하게 사물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빈 공간이 많은 책일수록 영유아 책으로서 가장 따봉이죠. 그 다음 그 책이 그림이 단순하지만 뭐야? 의성어 의태어가 풍부해서 내가 엄마 나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보다 엄마 나 지금 배가 꼬르륵 꼬르륵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랑 감성적인 것이나 시적인 부분이서나 표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할 건 여기죠, 여기. 자, 오늘 4세에서 이제 10살을 말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4살은요. 아까 그런 36개월에 대한 준비 과정.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해, 달, 별, 식물, 동물, 뭐 곤충, 나비부터 다 이제 36개월간은 엄마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혼자 4살은 엄마라는 이런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요. 이제 스스로 벗어나서 딱 그 아이의 삶을 스스로 첫 경험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말씀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냥 애가 4살 되고 5살 되고 6살 이게 아니에요. 인생 전반에서 봤을 때 만 3년은 엄마 손에서 아빠의 보호 아래에서 100% 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린이집을 간다 해도 아이가 주도권이 없단 말입니다. 3살 아이가 주도권이 있어서 선생님이 밥 먹자 할 때 내가 밥 먹는 시간 정하고 내가 저기 가서 싸겠고 나 저기 가서 놀겠다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근데 4세가 딱 되는 순간 아이의 주장과 생각이 아이의 이 뜻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고요. 4세가 되면. 인격 존중이 이제부터 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4살이.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3살처럼 크면 안 되겠죠. 4살이 됐는데 1살, 2살, 3살처럼 크면 안 되겠죠. 4살답게 커야겠죠. 자, 그럼 이 4살답게 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회성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이가 어린이집 갔는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서 친구와의 관계, 아까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 얘가. 그리고 내가 잘 메고 다니는 내 책가방, 내 신발, 내 옷, 내 식판, 내 숟가락, 젓가락 잘 사용하고 써. 전기도 잘 써. 그럼 얘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잘 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책 읽기라는 것은. 그럼 이 사회성에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큰 틀은 사람과 이 펜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사람하고 사물하고 이 관계를 지금 이게 큰 틀인데 그것이 이유가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라고 사회성. 그러면 사회성을 할 때 우리 엄마들을 내가 4살 아이를 만났다. 응? 아니면 내가 만나는 고객이 이제 곧 4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 아이들이요, 첫 사회 경험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어른이지만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일을 하는데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회성 1번.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채팅방에 올려줘 보세요, 한번. 감사해요. 사회성 1번. 자, 저는 분별력. 훨씬 좋아요. 분별력? 분별력이 뭐지?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저게 선생님인지, 우리 선생님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어른인지, 동갑인지, 언니인지, 강아지인지, 뭐, 고양이인지, 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인지, 내 친구인지, 이게 언니인지, 이거 구별 못해, 얘가. 그러면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2번째. 뭘까요? 내가 이거 오늘 잘 들으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2번째,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일어서 어떤 일이든요. 어떤 것이든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린이집을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이제 4시 반에 끝나서
자동차를 잘 타서 집 앞까지 잘 내려야 엄마를 만나는데 내가 선생님 말을 안 듣거나 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내가 위험하겠구나. 아, 내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으면 자동차가 나를 못 보고 지나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만졌을 때는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 아이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막 떼쓰는 애들 있죠. 제가 뭐 7살도 8살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애는 9살인데도 때를 써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되고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는 충분히 집 안에서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집 안에서 습관이 잡혀 있는 집은 그렇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먹어야 되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봐요.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애들은 뭐예요?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나한테 안 좋고 엄마도 안 좋고 너의 몸에 좋지 않아라는 것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구나. 절제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절제. 무조건 욕구적인 것을 충족해달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거 얘기합니다. 지금 분별력. 분별력이 생기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돼야 된다. 그럼 논리적인 사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논리적 사고가 되려면 이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냥 타고납니까? 논리적 사고가? 아니,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우리가 말하는 이해력. 이해는 뭐를 통해서 얘기할까요? 말, 즉 언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분별력과 논리적인 사고와 이 이해력은 결국에 언어를 통해서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어를 통해서 4, 5, 6, 4, 5, 6세 때 어떠한 언어를 넣어주고 어떠한 언어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에게 분별력과 논리적 사고를 좀 더 키워주면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키울까요? 이렇게 이제 엄마가 질문을 던지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4세 됐으니까 한걸 떼야 된다. 5세 됐으니까 이제 스마트홀 키즈에서 어머니 한글 좀 배워야 돼요. 아, 북큐레이터들이 이렇게 상담하시면 안 되죠. 한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스마트홀 키즈를 해서 수학적인 능력을 왜 키워야 되는지 본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데 이거를 말 안 하고 무조건 한글하고 수학만 배워야 된대. 한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줘야 할 때에만 언어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언어를 채집합니다. 양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많아져요. 아니, 엄마가 선택해서 읽어주는 책하고 내가 직접 선택해서 읽는 책하고 그 두 가지가 짬뽕 된다 그러면은 다양성이 더 많아지지. 그리고 엄마가 좋아지는 엄마가 읽어줘야지만 내가 언어를 수용했었는데 내가 글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한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인간이 진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까지 이런 문명이나 문물 발달을 한 이유는 이 글자를 스스로 익히고 만들기까지 한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 언어조차도 스스로 내가 읽을 수 있게 안 만들어주면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그냥 뒤로 제치는 것밖에 안 돼요. 한글을 배우는 이유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글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 환경이 주어졌다. 어쨌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럼 이 4, 5, 6시간 동안에 4세, 5세, 6세 시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책이 전부가 아니다. 우선 엄마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책만 다 익힌다고 해서 애들 똑똑하게 잘 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큰다고 했으면 우리나라 인간 다 잘 됐어요. 왜 미국 선진국에서 같은 공교육 자체 내에서도 교육이 아주 퀄리티가 있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진짜 선진국 문화들도 있고 교육에서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왜 총을 쏘고 그러고 다닐까요?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를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지 않게 사용한다는 거죠. 즉 엄마의 태도가 아이의 가치관과 심리에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가치관도 아주 똑바르게 심리적인 부분도 아주 완벽하게 키울 자신 있어. 그러면 책 읽히지 마세요. 그냥 혼자 키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이 태도가 부정적이면 아이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심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엄마의 태도가 뭐냐면 아이를 바라봐 줄 때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처럼 4세가 돼서 아기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엄마가 똑똑하게 키웠잖아. 이건 식물, 동물,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에 되면 해가 뜨고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우리 몸은 수분의 70%로 물로 이루어져서 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막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것보다 내가 맞아. 너의 생각은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고집부리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선택한 것보다 엄마가 선택한 게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 가치관만 주장하고 아이의 가치, 이 아이가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가치의 관념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어, 동생과 싸우거나 뭐 친구와 싸우거나 엄마 아빠에게 혼나거나 했던 부정적인 심리들조차를 부정한다, 엄마가. 너는 왜 그러니? 아이가 드는 감정을 가지고 자기 맘에 들면은 좋다고 하고 엄마를 보고 기뻐해주면 기뻐하면서 엄마를 보고 실망하는 모습에서는 엄마가 그걸 보기 싫다고 부정한다거나 그 엄마의 태도가 결국에 그 아이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관과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혀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엄마, 아까 그랬잖아.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먼저 만나요? 엄마 먼저 만나잖아요. 세상 태어나면 만나는 게 엄마야. 근데 이 엄마와 첫 사회성을 갖는데 이 엄마의 태도가 이 사회성과 결국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거는 지금 4세부터 6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이 아이의 가치관과 심리에 영향을 갈 건데 내가 조금 더 이 가치관과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 자세를 띠려면 엄마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 많이 부정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책을 더 많이 사서 읽어줘야 되고 어, 가치관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정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큐레이션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우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엄마가 제일 좋으면 좋지만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책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큐레이션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 사세라고 해서 똑같은 책 가져간다. 선생님들이. 사세라고. 아니 어떻게 사세라고 해서 사세책을 읽고 5살이라고 해서 5살이 읽을 만한 필수책을 다 읽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겠네요. 그럼 북큐레이터가 못할 존재합니까? 그냥 책 서점에 가서 사라고 그러지. 인터넷 뒤져보면 사세 때 읽을 책 다 나오는데 못하러 북큐레이터가 존재하냐고. 그러니까 북큐레이터가 아니라 영업 판매 사원처럼 느껴지는 거야, 고객이. 제일 싫어요. 엄마를 파악하고 엄마의 가치관과 심리를 파악해서 그 아이가 받았을 영향,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분별력과 어느 정도의 논리적 사고는 AI에 나와.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책으로 큐레이션을 해서 어떤 책을 보고 컸느냐가 진짜 인간의 사고를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많은 책을 다 우리가 안 흡수해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지금 37살 먹었지만 우리 선생님들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있잖아. 40년, 50년 사시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 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책은요, 1000권 읽는다고 1000권이 내 아이 게 아니에요. 그 1000권 중에 한두 권이 아이에게 남습니다. 그 한두 권 때문에 아이의 가치관이 성립되고 한두 권 때문에 내 아이의 꿈이 생기는 거지. 지금까지 봤던 책 1000권 때문에 받게 된 게 아니에요.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100권 읽으면 100권을 다 내 아이가 가져가야 된다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100권 중에 한 권, 10,000권 중에 한 권. 위인들 한번 잘 봐봐요.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이라고 하지 내 인생을 바꾼 책 100권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전 좀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태도가 가장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 책을 큐레이션을 해서 어떤 책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책을 보여주겠다고 결국에 이 아이의 가치관과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결국에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좋아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아이가 되고 내가 지킬 나의 것들 돈도 사물이에요. 내 집도 사물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식주가 다 사물이에요. 내가 먹는 음식도 다 사물이에요.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야지 우리 아이가 행복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좋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이에게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못해. 그럼 끝나는 거지. 이 결국에는 아이가 행복하게 사회에서 관계를 잘 짓고 살아간다고 해놓고서는 책과의 관계를 망쳐놓으면요. 보여주는 의미가 없어요. 안 보여준 게 나아요,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제 벌써 빨간색으로 됐네. 가치관.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가치? value. value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하고 살까?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면 내가 사귈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가치로부터 뻗쳐나가서 만들어지고 내가 살 사물과 내가 구매해도 좋을 사물, 내가 만져도 될 것들과 내가 어, 내 인생에 들여올 것들에 대한 사물의 가치가 매겨져요. 이 가치에 대한 사고 관념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거 말할게요. 가치관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가치관 하면 이런 생각나죠? 올바른, 선한. 왜냐면 가치관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12분의 나까지 포함해서 12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1월 며칠이 오늘이 25일 아침 11시에 내 말을 듣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가치관이 잘못됐어.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잘못된 가치관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4살 되면 4살 책 읽어야 돼. 4살 되니까 고집이 세. 4살은 의사소통이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이겨야 돼. 내가 만약 이렇게 이게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선한 가치관은 뭐예요?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미래. 그냥 너처럼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와 같은 모든 것은 소중하다. 네 돈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돈도 소중하고 너의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하고 너의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인격도 소중하다. 그럼 해치는 사람이 안 되죠. 나처럼 아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나의 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예요. 영유아 때. 내 가치, 내 몸의 가치, 내 인간의 가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 다른 거 인성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치관이 커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올바른지 선한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쪽에 속한가? 이게 선한 쪽에 속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가? 이건 좀 악한 거에 속하나? 이게 미래를 갉아먹는 짓인지 미래를 좀 더 나를 위한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는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이 남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일인지 남을 해치는 일인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엄마 아빠가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한 것이 결국에 교육이에요. 교육을 하는 이유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생식적인 욕구에서부터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에게 남겨줄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내 아이들이 어리고 내 아이가 아직 자손을 안 낳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자손은 향후 내가 없어져도 아이가 이 지구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에 연관이 되어 있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나랑 미래랑 상관이 없다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아이의 미래랑 연결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베터가 돼야 되는 거야.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better. worst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발전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미래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려요. 4세에서 5세, 6세 아이들은 이게 키포인트다.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제. 사회를 나가서 보고 듣는 게 다양해진다. 그러면서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이것이 나의 인류에게 향후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내가 만약에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는데 저게 뛰어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상상할 줄 알아야죠. 이 상상력이 없으니까 앞뒤 구분 못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막 뒤집어서 울고 있는 애들 있죠. 엄마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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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왜 이거 그게는 뭐 이미 가치관 자체는 없는 거고 뭐가 없어 분별이 안 돼. 우리 집인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 엄마가 안 된다고 저런 표정으로 한 번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아이들이 마트 가서 떼를 쓰고 뒤집어서 우는 애들 왜 그럴까요? 엄마의 표정이 사줄 표정이거든. 안 돼, 안 돼 하는 표정이 예전에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떼서 보니까 엄마가 안 돼 했는데 이 안 돼라는 말은 이따가 곧 세 번째에는 된다라는 말이 아이들은 분별을 해요. 오히려 똑똑한 애들입니다. 똑똑한 애들이라고. 내가 5번 우기면 엄마가 사주는 걸 알아요. 분별해서 내가 어 엄마를 내가 길을 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가치관과 분별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이제 4세가 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4세가 되기 직전 이제 1, 2세까지 영유아 책을 읽히고 3, 4세 때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간 아이들과 사회에 나가면서 동시에 그래도 읽은 아이들과 다 지났는데 나중에 읽는 아이들하고 격차가 나죠. 날 수밖에 없죠.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과 간접을 먼저 알고 있는 것과 먼저 간접적으로 알고 직접 경험을 하는 것과는 좀 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추천을 드릴게요. 가치관 형성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시죠?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애매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데 이게 원인이 이런데 결과가 말도 안 되게 좋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명작, 전래, 전래동화와 명작은요 무서울 정도로 무섭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뭐 웅진 전래동물 너무 무서워요. 해와 달이 온 후에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팔을 떼어먹고 다리를 떼어먹고 몸을 떼어먹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봐봐요. 우리 아이가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와 있어. 지금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우리 아이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야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미화됐어. 계속 가치관도 미화되고 애매하게 나타내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잘 안 나와 있어. 예쁜 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착해요, 막 이런 것만 보여줬어. 근데 아이가 6살, 7살 때 오늘 어떤 세상인데 빠르게 인식하고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래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가 이제 막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내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엄마를 먹죠. 어. 팔도 떼어먹고 다리도 떼어먹고 떼어먹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요 되게. 봐봐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있어. 이 애들이 이렇게 착해서 속는다고. 속아. 차라리 얘는 호랑이 모습처럼 털이라도 달렸지 요즘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아요. 더 착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호랑이가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정말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 이거 다시 연결해 주세요. 진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서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야. 선과 악. 착한 것은 정말 착하고 정말 악은 진짜 악하게.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때는 정말 복을 받고 복을 받을 때는 진짜 복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확실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2000년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거리예요, 그냥. 전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책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절대 그 지혜를 내 아이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내려주고 그 역사가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전래동화는.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떤 작가가 쓴 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왔다는 거야. 그 오랜 역사 동안. 그게 전래동화예요. 그리고 전래동화는 아까처럼 뭐 해야 된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도 안 가게 예쁘게 미화시켜 나온 것은 전래동화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전래동화는 작가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이 입에서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래 동화 책이라고 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전달되어 왔던 것 뿐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고전이죠, 고전. 자, 명작도 고전이지만 얘는 작가가 있어요. 톨스토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부터 명작은 작가가 있다. 전래는 우리나라다. 명작은 세계 가치관을 준다. 자,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4세가 되면 꼭 전래동화와 명작 책을 읽어주시고 출판사에서 어떻게 그럼 전래 명작을 좀 구분을 하냐? 예쁜 책 고르지 마십시오.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원작 그대로 원작에 가장 가깝게 한 책. 저는 자신 있습니다. 웅진 대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거 4, 5, 6세, 7세 지금까지 읽어서요. 가치관이 아주 분명해요. 걱정 안 합니다. 그 다음 다른 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럽게 들릴 것 같아. 자, 분별력. 쉬워요. 분별력. 분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숨은 그림 찾고 다른 그림 틀린 그림 찾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자, 분별력을 솔직히 조금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별을 한다라는 건요. 우선 같고 다름을 알고요. 다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똑같은 것을 알아차린다. 이건데 이건 정말 스마트홀 퀴즈의 두뇌 트레이닝부터 수학, AI 들어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AI 퀴즈에 두뇌 트레이닝에 들어가시면 기억력, 변별력, 수학 능력, 이해력 다 나눠서 있어요. 그것만 순서대로 다 가보세요. 말 그대로 분별력은요. 수학적 능력이에요. 자, 분별력. 수학적 능력, 논리적 능력인데 이걸 크게 나눌게요. 우리 애들이 처음 이제 집에서 크면서 뭐예요? 첫 번째, 아, 내 목소리 들려? 이제 들려요? 애기들 왜 36개월 이전까지 벌써 분류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숟가락인지 젓가락인지 국인지 밥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언제부터 합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해요. 이게 엄마 전 냄새인지 아빠인지 다 분류한다고. 이미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는 크고 있었어요. 자, 분류 다음에 뭐 하냐? 똑같은 건 똑같은 것끼리 다른 모양은 다른 모양끼리 규칙. 규칙을 찾아요. 패턴을 찾는다고. 그리고 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마름모인지 안경을 썼는지 머리가 긴 사람인지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도형까지 가요. 도형. 도형을 알아야 분별을 한다고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분류, 규칙, 도형.
칩도. 길고 짧음. 넓고 좁음. 깊고 얕음. 높고 낮음. 칩도. 그 다음 수. 수개념. 그러면서 이제 계산. 이 순서대로 우리 두뇌가 크거든요. 분별력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시키고 있었지만요. 이걸 좀 단계별로 이렇게 커나가는데 제발 4살 아이한테 연산부터 시키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더하기 곱셈 나누기 못해갖고 이렇게 안달이 나셨어. 수학을 못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 수학은 연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과정이라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있으면요. 저절로 논리적 사고가 되고요. 정확한 개념이 서요. 우리 웅진 수학 동화 보시면요. 분류부터요. 규칙부터 차근차근 다 단계 7가지, 6가지 단계를 다 어, 자극해줘요. 이렇게 분별력이 제대로 커야지. 이렇게 크면 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엄마들이. 아니 아이가 스스로 분별 잘하고 아이랑 가치관하고 잘 알아서 표현하는데 아이하고 뭘 다투겠어.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더 생각하겠지.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지. 이게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분별력을 해서 어떤 책을 읽어주면 되냐면 수학책. 수학 동화. 우리 웅진에 있는 수학 동화는 이제 어린이 수학 동화가 있고요. 그게 여기 분류규칙, 도형, 칙도, 수, 연산 이 순서대로 잘 차곡차곡 되어 있어요. 수학 동화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곰돌이나 어떤 놀잇감을 통해서 어, 블럭놀이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를 같이 하면서 이게 채소인지 야채인지 과일인지 또 어, 땅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뭐 이렇게 자연 관찰을 통해서도 분류하기 놀이를 하면서 책을 읽어줘도 좋겠고 꼭 수학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수학이야. 우리 지금 달력도 다 네모나 우리 집에서 네모나 모양 다 찾아보자. 사세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옷을 입을 때에도 밝은색 계열 톤에서 색깔은 색깔대로 이렇게 나눠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가치관 분별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상상력이죠. 아, 상상력. 자, 상상력은 아실 거예요. 뭐 창작 동화 읽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상상은 절대적으로 한쪽에 치여 있으면 안 된다. 4세에서 7세는요. 두뇌적으로 봤을 때요. 표를 그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우뇌 100%예요. 그래서 말 못해요. 보는 게 전부예요. 보고 듣고 감각적. 감각에 100% 의존한다. 근데 이 말을 배우고 보고 듣는 게 생기면서 이제 좌뇌에서 언어 담당하는 뇌가 크면서 판단을 하죠. 판단. 얘는 이제 사고에 의존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아까처럼 가치관이 분명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거고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되지 못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좌뇌가 크는 시기를 봤을 때 어때요? 이게 좌뇌고 우뇌라고 봤을 때 아이들이 0개월에서 6개월은 우뇌가 100%에서 90%. 아기가 다 커서 한 24개월 정도가 되면 좌뇌가 한 20, 얘가 이제 0% 정도 되고요. 좌뇌가 한 10%에서 30% 정도 커요. 우뇌가 70%.
그러니까 이거를 잘 키워놓으면 얘가 이때부터 혀의 감각이 크고 입에 근육이 크면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이 좌뇌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윤회식으로 감각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좀 뒤집어지는 거야.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판단이 안 쓰는 거지. 내가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규칙이 없는 거야, 규칙이. 얘는 규칙을 담당해요, 규칙. 사회성. 근데 운에는 그런 거 없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싸고 싶으면 싸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운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성과 감각을 담당하는 게 운해고 판단과 사고를 요하는 게 좌뇌다. 절제도 좌뇌에서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3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한 40%에서 아예 잘 크면 잘 키우면 아직도 안 되면 20%밖에 안 돼. 이 정도. 그러다가 얘가 이제 7세가 되면 거의 50%에서 50% 맞먹는 시기가 와. 그래서 이때 한자를 배우는 거야. 왜? 한자는 음과 글이 똑같거든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이. 그 언어, 그 글자가.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운해로 찍고 그거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산. 왜? 봤을 때 똑같잖아요. 사람인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두 명이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사람이 인자를 쓴다잖아요. 그것처럼 뜻과 의미 같아요. 7세 대변은 이제 진짜 논리적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는 여기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 표를 그린 이유가 이 상상력이 진짜 많이 크는 시기가 이때예요. 이때. 이때 지나면요. 이때 형성됐던 상상력이 이 사람의 평생 상상력의 그 평생 상상력의 그걸 좌지우지한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대한 보고 배운 그 상상력으로 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간다고요. 거기까지의 상상력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리미티드가 생기는 거예요. 한정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야.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상상력이 진짜 중요한데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상상력이 전부라고. 그럼 이 상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상상력을 키우려면요. 이 세상에 있는 진짜 그 최소 3,000권의 창작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3,000권 정도에 되는 상상책을 보여줘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100%안 채워진대요. 그만큼 북클럽이 진짜 대박인 이유는 우리 회사의 컨텐츠 안에는요. 진짜 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까진 아니더라도 이만큼에 대한 상상력을 4, 5, 6, 7세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상상의 도구를 쓸 수 있느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은 이거예요. 다양성. 예쁘고 좋은 책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인간이 다 대체돼서 뭐 진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상상 도서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상 도서가 없어서 해외 출판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요. 음, 세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넣어놓고 긍정적 관점도 같이 넣어놓은 거. 이 부분을 엄마들이 잘 보고 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사람이라면 다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상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어. 엄마 아빠도 나이를 먹으면 죽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런 것들도 다 상상할 수 있게 현실적인 대한 대처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무조건 엄마는 너랑 평생 살 거야. 엄마는 네 옆에 있을 거야.
그게 상상력인가요, 지금? 아니에요. 상상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주는 건 맞지만 부정적인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갖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고 예쁜 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 아이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아이예요, 한국 아이. 그 말은 한국 문화가 담겨 있는 창작책도 보셔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국 작가가 쓴 창작책도 찾아보세요. 보통 창작책은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위스든 외국 도서가 많습니다. 창작은. 저희 손바닥별이랑 구름버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달 강아지라고 해서 웅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창작 동화가 나왔어요. 그럼 비교를 이것만 해주자면 저 보여요? 이걸 나가야 되는구나. 아, 공유를 끌게요. 공유 어떻게 보지? 이거? 이거. 아, 이것만 빨리 하고 끝낼게요. 이건 우리나라의 창작 동화예요. 리옹이라고 이제 구름버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꼭 얘기를 해줘요. 이 리옹이라는 고양이가요. 결국에 한 네 집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이게 표정 보이세요? 이렇게 입양이 돼요. 어이가 없죠. 우리나라 이래요. 그냥 잡아가요. 그것도 여기 저기 형제들이랑 엄마가 있는데 이렇게 떼어놔요. 그리고 괴롭혀요. 막 애가 막 고양이를 괴롭히고 할머니가 오줌 쌌다고 내쫓고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서 막 이렇게 그 대문 앞에서 막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고 대박이가 이거. 아이가 울고 고양이 때문에 다친다고 엄마가 이 표정 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엄마가 막 저 고양이 좀 갖다 버리라고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에 또 내쫓겼다가 마음씨 착한 어떤 예쁜 누나한테 이제 데려가는데 그 누나 집에 또 얘와 같이 살고 있는 라이벌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요 또. 그러니까 한 세 집에서 네 집 정도의 배신을 당한 거야. 이 불쌍한 이 리용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집 위에 살고 있는 그 누나네 집 위에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할아버지가 이제 잘 키워주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몇 번 배신을 당했잖아. 아, 얼마나 외롭게 나와 이 고양이 봐요. 솔직히 우리 집 밑에 가도 고양이가 한 네다섯 마리 살아요. 저희 딸내미가 맨날 용돈 받으면은 고양이 밥 산다고 그 캔을 맨날 사. 내가 네 거나 잘 챙겨 먹으라 하는데 맨날 고양이 이거 사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고양이 배고플까 밥 주는 거지. 봐봐,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한옥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가 다시는 사람하고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용기를 내서 크게 소리를 질러본다. 다시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이제 나는 진짜 사자처럼 용감하게 살아갈 거다. 리용에게는 리용이라는 내 이름에 어울리게 말이에요. 여기가 더 나 이거 보고 울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잘 때 이제 얘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행히 헤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대요.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이제 다친 마음을 고양이 입장에서 그렸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경혜 씨가 글을 썼고 민소애 씨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구름버스 그림책은 똑같은 고양이인데요. 얘는 작가가 주디스커가 글하고 그림을 그렸고 장미란 씨가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왔는데 얘네 고양이를 보면 정말 정말 행복한데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똑같은데 이름이 세 개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새 집에서 이 고양이를 너무 생각해 사랑해가지고 누구는
이 고양이가 트링클스라고 하고 키우고 누구는 아서라고 하고 키우고 누구는 토스라고 하고 키우는데 벌써 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고양이와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고양이랑 이렇게 밥도 먹고 빨래도 널고 TV도 보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어느 순간은 이 가족들에게도 밥을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얘는 배가 터져. 여기에 나오는 트윙클스랑 아서랑 퍼스는 똑같은 하나의 고양이인데 새 집에서 밥을 주고 키워줘가지고 되게 배가 뚱뚱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이 새 가족이, 이 새 가구가 이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밤새 돌아다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새끼를 낳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야. 근데 네 거다 내 거다 뺏지도 않고 이 고양이들이 서로를 돌아다니면서 이 고양이는 계속해서 그 가족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어때요? 제가 아까 말했죠. 현재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상상은 이런 거라고서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이것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긍정적인 세계의 창작. 그래서 우리나라 창작이 필요한 거예요. 서글프고 우리나라는 정서가 어때요? 서글프고 한이 많고 그래요. 근데 외국은 조금 개인적이고 이타적이긴 하더라도 우리처럼 배려해야 되고 무조건 착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 내에서 좀 폭넓고 그러니까 웅진 책만 잘 읽으시면요. 북큐레이터가 추천해주는 책만 잘 읽고 제대로만 알고 읽으시면요. 우리 아이 가치관이든 뭐 상상력이든 분별력이든 굉장히 자신 있게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5세, 6세에 맞추어서 이제 책을 좀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좀 길었지만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히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 논리적 사고를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좀 내가 단계별로 넘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금요일 말고 2월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연결해서. 왜냐면 이게 책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또다시 활동을 하면 다져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서와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하고 책 읽기하고 진짜 우리 아이들의 두뇌와 영향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 우리가 7세 이전에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막 하지만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막 또 학습에 또 집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면 우리가 안 흔들려요. 근데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할 때와 학습을 할 때와 책 읽기가 정말로 어떻게 내 아이에게 믿고 가도 좋은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좀 주변이 시끄럽지만 다음에는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